노동법에 무지했던 사회초년생 시절 저는 놀이동산에서 일했을 때 임금체불을 당했었습니다. 그 업체 사장이 알바생들의 임금을 떼어먹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건의 순서대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했던 놀이동산은 많은 사람들의 해보고 싶은 알바 순위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일터였습니다. 그만큼 알바 자리가 생기면 바로 입사 지원서가 몰리지만 돈이 되거나 스펙이 도움되지는 않기 때문에 퇴사율 동안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입사하는 젊은 분들이 대학교 종강과 개강에 맞춰 알바를 지원하고 퇴사하기에 평균적으로 두세 달 정도 일하고 관두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터가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곳에서 1년 넘게 일하게 되었고 임금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된 시점은 약 5개월 차부터였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냐며 집요하게 물어보는 실장님에게 저는 1년 이상은 할 것 같다, 관둘 생각은 아직 없다는 확실한 대답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자 가끔 오시는 업체 사장님이 저에게 선임 직원으로서 일해볼 생각 없냐며 진급을 권유했습니다. 시급이 좀 더 올라가기에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계산했던 급여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달이 있을 때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급여에 대해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여태 못 주었던 주휴수당을 넣어줬다, 그동안 못 줬던 거 미안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던 저는 이때 노동법과 임금계산법을 공부했고 여태 근무했던 기간과 급여를 대조해본 결과 받은 주휴수당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의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다시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는 다른 기업처럼 돈을 쌓아두지 못한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다. 전부 다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오래 일할 실장, 관리직원, 선임 직원을 먼저 챙겨주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이미 직장이 마음에 들어버린 상태였고 메르스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든 입점객과 매출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개강 시즌에 맞춰 퇴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진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사장님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일을 도와주러 온 사장님의 아들과 친해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에 가서 공짜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기분이 쌓여진 저는 사장님의 아들과 술자리에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놀이동산에 있는 업체 말고도 고깃집을 운영하며 작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바생들의 주휴수당을 떼먹는 사장의 행태에 여태 호구마냥 이해심을 발휘하던 저는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근무 장소에 사장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돈 없고 힘들다는 거짓말 하지 마라. 여태 못 받은 급여 안 주면 이 직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각오해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자 사장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에게 돈 줄 생각 없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까 안 입고 오면 신고해서 직접 받아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 저는 더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내 돈만 받아낼 거라 예상했다면 틀렸다. 이 직장에 다니는 모든 알바생들의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사장은 난 사업가야. 거의 모든 부분의 리스크와 리턴을 계산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 너가 발악하면 할수록 나에게 도움되는 본보기가 될 거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저는 모든 알바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난 후 퇴사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법정 싸움에 저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노무사를 찾아가 10%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인계했고 각종 자료 수집부터 진정이유서 작성, 소장 접수, 법률구조공단 협조 등 권리를 찾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불응을 시작으로 법정 싸움에서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론 연기 신청, 추가 자료 제시 및 검토 요청, 증인 신청 및 취소, 항소심, 원고의 신문까지 판결문이 나오는 시간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가까운 긴 법정 싸움을 끝으로 사장은 형사처분으로 약식명령 벌금 70만원과 민사소송 판결로 총 임금 체불액의 연 20% 연체 비율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모든 돈을 다 받아냈지만 이때 패배감이 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20명, 성수기에는 약 30명 정도 쓰는 업체에서 짧게 일하고 관두는 알바생 1명당 20에서 40만원까지 임금 체불을 하던 사장에게 고작 벌금 70만원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 업체에 다니는 모든 알바생들의 임금 체불을 돕겠다고 자신하며 나왔지만 20-30만원을 받기 위해 2년간 법정 싸움을 할 알바생은 없었습니다.
사장이 노렸던 것은 놀이동산이라는 특수성이 가져다주는 알바생들의 짧은 근무기간을 약점 잡아 대놓고 임금체불을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긴 법정 싸움을 하게 될 한국의 법무 시스템을 방패로 삼으며 향후 발생할 형사처분 벌금과 민사소송 연체료에 대처하기 위해 체불 금액을 적당히 조절하고 돈을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성가신 일이라는 점이 어필된다는 것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한 저는 이 사건 이후에도 묘한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사장은 도덕성을 버리고 오로지 이익을 위해 리턴과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고 신고도 먹고 벌금도 먹겠지만 그 리스크 대비 자신이 뺏어가는 돈이 너무 크니까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도덕성을 지키며 살아야 외롭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자라왔는데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벌러 하루에 70%의 시간을 소모하는 저에게 과연 도덕성이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얼만큼인가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지만 당당한 삶이 더 나은 삶인 것인가? 당당하지 않지만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삶이 더 나은 삶인 것인가? 도덕성의 경계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무너지지 않은 것도 아닌 세상의 편인이었습니다.